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요?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죠. 노후의 건강을 증진해주고요. 생활 안정을 도모해줘요.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요? 일정 시간,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였죠.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또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밥 주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주 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서요, 오후 5시에 끝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맡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어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어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당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또는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또는요,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기관장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업무 배치, 이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비밀 보장 안 했을 때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1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루나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 기술을 습득한다. 이것입니다. 또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하면 안 되겠죠?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또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 경쟁하면 안 되겠죠?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나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요?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맞죠? 1번 존칭을 생략하면 안 돼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또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면 됩니까?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대상자를 동기부여도 해주고 옹호도 해주고 그런 좋은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하소연만 하면은 대상자도 듣기 싫단 말이죠. 또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나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합니다. 뭐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먹잖아요. 그쵸? 방문 일정 변경하려면은요, 항상 그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줘야겠어요. 위염으로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 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요? 금식을 해서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죠? 과음과식 피하는 게 좋고요.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위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식사가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가 뭐죠? 독감이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오죠. 인플루엔자 대상자는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거든요. 65세 이상은요. 인플루엔자 독감 매년 접종 무료죠. 매년 1회 접종한다. 그것도 국가고시 정말 잘 나와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할인을 요청하였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보기 볼 것도 없이 그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보기를 보세요. 아시겠죠?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답 바로 나오죠?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요?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국가고시에 한 두 문제는 나오고 있죠?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사용 시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또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아무튼 할인을 요청하면 그거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한다. 또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도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요. 의료행위는 하지 않죠?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아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재가침의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보고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이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는 거예요. 관절의 뻣뻣함은 점차 증가되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흉곽이 경직돼요. 폐활량이 줄어들으니까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해요.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져요. 본인이 잘 못하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숨이 차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한다.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고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지만요.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요.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약물 흡수가 빠른 게 아니라 약물의 흡수가 줄어든다. 약물이 빠르게 배출되나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니까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요. 아이고 아프다 빨리 그냥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 한단 말이죠.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약물 복용에 관한 특성이 되겠어요. 문제,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돼서이다 이거예요.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죠. 약물이 축적이 돼서 중독 위험이 더 증가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갈게요.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6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선망은요.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게 중요했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망 대상자는요.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 뭐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대상자의 피부의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다. 이거 기억하고 이런 문제 푸십니다.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4번이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그냥 노화의 어떤 증상 같은 거예요.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정상적인 노화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탄력성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이거 역시 노화의 과정이 되겠어요. 노인성 피부계 질환. 피부가 얇아지죠. 표피가 얇아지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되고요.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감소돼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입가와 뺨에는 털이 증가해요.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계 질환이 되겠어요.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예요?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는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요? 이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죠. 2번 생산성이 감소돼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3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4.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은 증가한다. 5. 유대감은 감소한다 되겠습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죠.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또 법적으로 신고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까지 하는 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노인 자살 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또 확인하고 개입해서 이런 사례 관리를 다 하는 것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 되겠어요.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요?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죠? 수근간 증후군이 뭐예요? 정중신경이라는 게 손으로 지나가는데 이 손목의 관절이 좁아지거나 이 속의 압력이 증가해서요. 신경이 자극되면은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목 통증이 수근간 증후군이에요. 손을 털면요. 조금 덜 아프다.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요. 수근간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도 국시에 나왔죠. 팔렌 검사입니다. 손목을 구부려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어요. 그러면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저려오거든요. 그러면 나 수근간 증후군인가 보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요?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수두 대상자, 풍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한 요양보호사는요 풍진 대상자, 수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손 씻기가 가장 좋잖아요. 마스크 끼는 거 이런 것들.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항생제는 예방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예방접종은요. 그 질병이 생기기 전에 맞는 것입니다. 또 4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는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뭐를요? 모자, 빗, 수건 이런 거 공동으로 사용하면 옮습니다. 5번 분비물이 묻은 손은요. 휴지를 닦으면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어야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성군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요? 5번이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에 민감해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질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잘 동반된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 3. 척추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요? 선망이죠. 급격히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급격하게 발생한다. 갑자기 발생한다. 급성질환이다. 선망이 되겠습니다. 선망은요.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진압력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현실을 알려주고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선망은요, 보통 전신마취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급성 질환이에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지만 대체로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완전히 회복되거나 뭐 조금 남거나 그렇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선망이 오거나 선망이 자주 오면서 치매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망에 있는 대상자한테는요, 항상 뭐 사진, 가족 사진, 달력, 시계, 현실을 알려주고요. 식사할 때도 시간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주의력도 감소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거.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요?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결막은 얇아져요.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손상이 둔감해지고요. 눈물의 양이 적어요. 감소하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죠? 뻑뻑해요.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고요. 줄어드니까 빛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시각계 변화, 수정체 황화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고요. 눈부심은 많이 증가하죠? 빛에 대한 수능이 어렵습니다. 모든 반사가 다 저하돼요. 눈물도 감소한다. 결막도 얇아진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1번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태, 그게 빈혈이에요.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돼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이고요. 철분 섭취가 부족하죠? 철분제는 뭐랑 먹어라? 철분제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C 또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결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뭐예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바로 소변이 나오는 거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이게 바로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긴다?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의 증상은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 이 자결감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상포진입니다. 자결감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수포가 피부에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거 바로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 아니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항염증제,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등을 사용해서 통증을 줄이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아닙니다. 치료 후에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아니죠. 이게 감염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휴식하고 안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가려운 부위는 온찜질, 가려우면 냉찜질이죠. 칼라민 로션을 주거든요. 그럼 좀 바르면 덜 간지럽다는 거.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 뭘까요?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심근이 뭐예요? 심장 근육이죠. 심장 근육의 탄력성은 감소한다. 노화가 오면은요, 좋은 것들이 다 감소를 합니다. 심근의 두께 감소, 왠지 그럴싸하지만 심장 근육의 두께가 감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심박동수 감소, 최대 심박출량 감소. 심박출량이 뭐예요? 심장이 1분 동안에
내보내는, 뿜어내는 혈액의 용량이 심박출량입니다. 이게 줄어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더 더디겠죠.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은 감소한다는 거. 심혈관계 질환, 또 다른 거 어떤 문제 나와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정맥이 약화돼서 하지 부종이나 치질이 생긴다. 이 정도 알고 갈게요. 혈액순환 감소하죠? 심박출량 감소하죠? 심박동수도 감소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 되겠어요.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변화, 골반이 커져요. 어깨는 좁아지죠? 추간판 디스크입니다. 얇아져요. 근긴장도가 떨어져서 운동 능력이 감소되는 거고요.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돼서 관절 운동도 제한돼요.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죠. 엉덩이도 살이 쪄요. 팔다리만 삐쩍 말라서 거미형 체형이 된다 그랬어요.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게 허리나 무릎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하죠. 균형 능력 떨어지고요. 조정 능력도 떨어져서 잘 넘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전립선 비대증이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다 하면은 파킨슨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하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각하세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압박돼요. 요도구가 좁아지니까 소변 주기가 가늘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옵니다.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게 좋고요. 낮에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피하는 게 좋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힘을 줘야지 나온다? 그리고 밤에 계속 소변이 마려워서 자면서 한 3번씩 중간중간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요?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받는다. 함께 치료받는다. 이게 포인트인 게 옴입니다. 옴. 옴은요? 찐득이에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야간에 가렵죠? 밤에도 간지러워요.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요. 증상이 있건 없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이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사용한 침구류는 찬물로 세탁해요?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뜨거운 물로 1, 20분간 세탁하고 나서도 3일 동안 쓰지 않아요. 왜? 그 옴이 3일 내내 살아있으니까요. 가려운 부위만 연고를 도포한다? 아니에요. 이 목부터 전신에 다 발라야 됩니다. 옴 찐득이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요. 아침에 씻어내는 거예요.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옮을 수 있겠죠? 감염 부위를 만질 때에는 반드시 보호구, 장갑, 마스크 이런 거를 착용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 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단백질은 매일 먹는다. 몇 끼니 먹는다.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먹는다 이거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 단백질이죠.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몇 끼마다 섭취한다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하면 안 되죠? 물은 충분히 마신다. 간헐적으로 단식해요? 노인은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좋아요.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요, 한 번에 당이 쫙 올라가서 당뇨에 걸릴 수 있어요. 뭐 빵, 떡 또는 뭐 오렌지 주스 이렇게 설탕물 있는 거요. 하지만 복합당질, 섬유소가 있는 뭐 야채, 과일, 생야채, 뭐 생채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당을 서서히 올리는 게 복합당질입니다. 요런 게 좋다.
영양 관리. 칼슘 부족은요, 우유로 보충한다. 또는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칼슘 영양제를 먹는다. 이런 거요. 또 금기가 아니면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 물이나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면 변비도 예방된다. 동물성 지방 섭취는 별로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먹어라.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먹어라. 식초, 겨자, 후추, 파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해라. 왜?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 향신료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난이도별로 점점 올려주는 것입니다. 낮은 강도로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운동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준비 운동 적어도 10분 이상 해야죠. 그래야 유연성이 생기고 근육 손상도 예방됩니다.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 노인에게는 피해라 이랬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이 좋아요. 다리 찢어져요.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해야 되고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10분 이상 준비 운동해라. 중간중간에 충분히 쉬면서 해라. 근육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라. 저강도에서 점차 강도를 올려라. 빠르게 동작을 바꾸는 운동은 좀 피해라.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운동은요, 복용하는 약물도 확인하고 투약 상황도 확인하고 질병도 보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해라 이거예요.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1번 눈물의 양은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건조하고 눈이 뻑뻑해지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나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요,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으셨어요. 항상 건조하다라는 거. 질도 건조하죠? 눈도 건조해요. 동공의 지름은 증가할까요?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요. 쪼그라들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을 좋아한다. 뭐든지 다 쪼그라든다 생각하세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 순응하는 속도는 더 늦어진다. 어렵다.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안이죠.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상실해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이것만 맞게 되겠습니다. 다 모르더라도 어떤 반사가 저하된다,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노인성 질환에 맞는 답이고요. 빨라진다, 반응이 빠르다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 뭐죠?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뭐 있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있어요. 다음,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다식, 많이 먹는다.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갈, 갈증이 증가한다.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중요합니다. 또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 발톱을 일자로 깎아라. 이 정도이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갈 때 30분에서 1시간 있다 운동해라.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어요.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 염증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거든요. 폐렴도 염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요. 간, 심, 신, 갑, 부 5가지 기억하시죠? 간, 간경화, 심, 심부전
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요 5가지만 수분을 권장하지 않고요. 나머지 염증성 질환은요. 대부분 물을 많이 먹습니다. 방광염, 요로감염, 전립선염, 폐렴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 협심증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비타민 D 하면은요, 햇볕을 쬐인다입니다. 햇볕을 쬐이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 체중 부하 운동 하면은 뭐 딱 떠오르셔야 되죠? 골다공증을 떠오르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걷기 운동을 한다. 걷기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요?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손해가 손상됐어 하면은요, 운동 실조증이 걸린다 이거예요. 균형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다? 이거는 손해 손상과 연결하셔야 돼요.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압 상승하면 딱 나와야 됩니다.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안압이 상승했어, 통증이 있어. 이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정답은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녹내장이고요. 그냥 뿌에 수정체가 뿌에? 그러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각막이 뿌에 하면 뭐죠? 녹각, 녹내장이 되겠어요.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공복 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요? 인민감 기억하시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 보통 당뇨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감소되니까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공복 시에 혈당이 증가하죠. 상승하죠. 또 기초대사율이 감소돼요. 기초대사율은 왜 감소돼? 근육의 질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도 감소가 됩니다. 갑상선 분비 호르몬은 감소하죠. 에스트로겐 분비도 감소하죠. 당의 대사도 감소하지만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부신 등은 뭐 늙었다고 노화가 왔다고 변화가 크지는 않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이에요. 1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또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또 4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은요.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춰요. 무조건 대상자에게 맞춰줘야겠죠. 대상자의 삶을 존중해준다.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하면 안 되겠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거 어겼을 때요.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요. 비밀을 누설했을 때 벌칙은 2고요. 간호조무사는요. 더 세요. 3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2를 기억하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싫으면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라, 돈을 내라 이겁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요? 정서적 학대 2번이죠.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또 정서적 학대 뭐 있어요? 침묵하거나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말을 걸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이거 정서적인 학대고요. 친구 못 만나게 해. 친척들과 연락 못하게 해. 이거 바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또 치매 증상이 심한 그 노모한테 시설로 보내버린다, 내쫓아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일삼는 거 역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1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이거는 경제적인 학대예요. 또 3번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죠. 4번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학대고요.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방임입니다. 방임. 방임은요, 노인이 어떠한 안 좋은 상태로 있어도 집 안에 있다 이렇게 국가고시 용어로 답을 체크하면 맞는데요. 방임은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또는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거죠.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틀니,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이런 거 제공 안 하는 거 방임이에요. 신체적 학대는요, 포인트가 뭐예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생존 유지의 기본적인 것을 단절시킨다, 가스 끊었어, 난방 끊었어,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약 먹어야 되는 대상자 약 안 줬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했어, 이거 신체적인 학대예요. 문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건 어떤 학대죠?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영수증이 쌓여있다,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이거는 방임으로 가셔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안 내준다 그거고요. 그냥 뭔가 끊어버렸다, 전기 끊었다, 단절시킨다, 이거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 뭐예요? 1번이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요, 공단에 제출한다 입니다. 또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요양보호사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죠. 대리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죠?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했을 때, 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 누가 해요? 공단 직원이 하죠. 우리가 공단에 신청하면은요,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집으로 방문을 해요.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정서, 이용계획서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장기 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 5번이죠. 단기보호는요, 재가급여예요. 또 2번 특례요양비는요, 특별현금급여였죠. 특별현금급여 3가지, 비비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게 바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는요, 재가급여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이 시설급여였어요. 재가급여 뭐 있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연구 대여하는 거 있었죠?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돼요. 손상됐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골절 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은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거.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다 하면은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이거 뭘로 한 걸까요? 말로 한 거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은요. 눈이 버려요.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하면은 시각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뭐 있을까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 회유 이런 거 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랬어. 이것도 말로 했죠?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어요. 육체적인 성희롱은요. 스킨십이 닿아야 돼요. 신체가 접촉돼야 됩니다. 입맞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이에요. 눈이 버렸으면 시각적 성희롱, 접촉을 했으면 육체적인 성희롱, 말로 했어 그러면은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에 2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계획된 것보다 서비스 시간 늘리는 거 아니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죠?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인 지위,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부재 시에는요.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장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타 업종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기타 행동 규범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준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대상자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분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그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는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용약 도포는 가능하다. 빨간 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안약 넣어주고 이런 건 괜찮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돼요.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그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좋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도파민 부족으로 하면은 답 딱 나와야 됩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 뭐죠? 도파민이 부족해 동작이 굼떠 안정시에도 떨림이 덜덜덜덜 있어.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은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게 파괴가 되니까 동작이 느려지고 이게 덜덜덜덜 떨림이 발생하거든요. 한마디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한다? 바로 파킨슨이에요.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파킨슨은요, 약물요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거나 관절 운동을 시키고요. 본인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 물어봤죠?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심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요? 심부전 대상자 되겠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심신갑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폐렴, 염증이 있으면요, 물을 더 먹어야 돼요. 방광염, 물을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심신갑부. 간경화, 심장부전이에요. 심부전. 또 신부전, 신장의 부전입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다. 물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이렇게 나와요. 만성 신부전이든 그냥 신부전이든 신이잖아요. 신부전이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또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물을 먹었을 때 뭔가 붓는 듯한 그런 질병은요, 수분을 제한해라 이겁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처방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의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요?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1번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를 한꺼번에 복용한다? 안 됩니다.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약물 부작용이 있으면요, 의사에게 물어봐야죠. 의사의 진료 후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약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약물의 오용이에요. 비상약,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죠? 요거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는요,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밥 먹고 나서, 나 소화가 안 돼. 편의점 가서 소화제 살 수가 있죠? 팔목 삐었어. 파스 살 수 있고요. 감기 걸린 것 같아. 편의점 가서 살 수 있어요. 나 머리가 아파. 진통제 살 수 있고요. 열 나는 것 같아. 해열제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2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규정을 어기는 일이에요.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죠? 대상자 인권을 존중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했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간의 약물 대사가 저하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도 안 되고 제거도 잘 안 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죠. 탈계 분비, 침이 분비되는 게 저하된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요. 위산이 저하되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다라는 거.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천식이 더 발작할 수가 있다. 천식하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됩니다. 고양이 털, 차고 건조한 공기,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게 되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거.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어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가족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고 노인이 의존성이 증가하고 노인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을 때 또 부양자의 사회적인 고립 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을 때 더 학대가 잘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이거는 어떤 역할일까요?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또 동기 유발자는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이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숙련된 수발자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 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했죠? 또 2번. 장기 요양 기관은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시설은요 20%, 재가급여는요 15%를 청구했어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했죠.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았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는 별도로 운영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한꺼번에 받아요. 통합 징수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스킨십이 닿는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하면 되겠죠?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정서 지원이고요.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취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외출하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물품 사오고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또는 정신 기능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누는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발을 보호한다 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요. 피가 좀 끈적끈적해요. 순환이 어렵거든요.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면은요.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발가락을 항상 보호해야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티누는 절대 손톱깎이로 깎으면 안 돼요. 병원을 가서 치료해라. 뜨거운 물에 화상 입을 수 있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족욕하는 게 좋습니다.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사이를 말려줍니다. 발도 보습해요. 하지만 사이사이를 보습해주는 건 아니에요. 로션을 발라도 발 사이사이는 아니라는 거. 말리긴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또 건조하게 계속 말려버리면은 또 이 피부 건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는 발에 대해서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뇨병,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아서 이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도 많이 물어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계속 목이 마르죠? 수분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다식 많이 먹어요.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죠? 다갈, 목말라요. 갈증이 증가하고요.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합니다. 다 많아져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다.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는 거. 당뇨병 대상자가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합니다. 왜? 이때 혈당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다. 누가? 당뇨병 대상자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발기부전이 왔어요. 나 피곤해서 그런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게 아니에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발기부전이 왔어? 당뇨병 피검사 한번 해보세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너무 중요하죠? 보습제를 발라라.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라. 양말을 신어라. 샌들 신으면 안 된다. 운동화를 신어라. 이런 거요. 너무 꽉 맞는 신발 신으면 발에 또 상처 난다. 잘 맞는 거 신어라. 이런 거요. 또 저혈당일 때가 더 위험하다. 사탕을 먹이거나 오렌지 주스를 먹여서 당을 올려라.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우울증에는 햇볕 보는 게 좋다. 운동하는 게 좋다. 그렇잖아요. 우울증 대상자? 부분협 우수. 우울증 대상자는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늘려야 돼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는 긍정회로만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도 돕고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법도 해야겠죠. 운동도 하고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면 안 되죠. 표현하도록 도와야 돼요.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의사가 해야지 우리가 뭐 말하면 됩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면은요, 지체 없이 정신과 방문해야겠죠. 상담받고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울증이 오면은요, 무기력하고요, 입맛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 불량이 됩니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나 요즘에 우울한가? 좀 알아보시고요. 우울증은 자살하고 세트예요. 자살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살 가능성 있는 노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복도에 또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죠.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요, 잘 넘어져요. 바닥에 물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했던 거 뭐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또 그 자세를 유지할 때는요, 10에서 15초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이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죠.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공기, 비말 감염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코막힘,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죠? 11일, 12월에 권장하죠. 독감은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상대한테 옮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은 쉬었다가 요양보호를 나가야 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또 어떤 질병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라?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과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고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요,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나옵니다. 노화가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요? 4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했나요? 아니죠. 노인은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계속 접촉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요, 동반자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또 만성질환은 민간요법으로 관리하나요? 의사의 진료 후 치료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요게 포인트죠.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요?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망설여진다, 조심성이 증가해서 그렇죠. 자신감이 저하된다, 자기 의견을 못 낸다, 결정 장애가 있다, 대답을 못한다, 다 조심성의 증가예요. 2번 애착심의 증가는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거예요. 외향성의 증가, 내향성이 증가하는 거죠. 사회적 활동 감소하죠. 타인 만나는 거 기피해요. 점점 내향적으로 변해간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역시 증가.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 이런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하죠.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증가한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소득이 포인트입니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요? 독립의 원칙이에요. 그 노인 복지의 원칙이 있어요. 국제연합 유엔이요.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독립의 원칙,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일할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게 독립의 원칙이고요.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이에요. 요양원 가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게 더 인간으로서 존엄성 있지 않나요? 소득이 있으면은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요양보호사가요,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대행하는 거죠. 정답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양보호사랑 대상자 둘이 나갈 수도 있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 방문하고 이런 것들 외출 시 동행하는 거죠. 또 일상 업무의 대행, 약타기, 물품 구매, 요양보호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요,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죠. 일단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학대받은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이다. 또 노인 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이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바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재발 방지 교육도 하고 노인의 자살 예방 교육도 하는 게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되겠습니다. 1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는요, 사법경찰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2번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노인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3번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이런 거는 뭐 법률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4번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이건 의료기관에서 해야겠죠.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요? 취업했어. 그 규칙 또 임금, 월급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요,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만약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법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다치고 나서 돈이나 의료적인 것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또는 상담, 인력 지원, 복리 향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 뭐죠?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회유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게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돼도 신고하고요. 알게 돼도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 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문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배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복지용구 구매 알선을 삼가하고 정보 제공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포인트죠.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요?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사회복지 분야에는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요, 빈곤층이 대상이에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죠. 돈이 없죠. 생활이 어렵죠.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는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 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재원은 돈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돈은요, 전체적인 재원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거죠. 국가지원은 세금입니다. 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강제적으로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들. 본인부담금은요, 15에서 20%, 재가급여로 간다고 하면 15%, 시설급여로 간다고 하면 20%예요. 나라에선 20% 대주고요. 나머지를 보험료에서 충당을 해줍니다. 100%가 되려면은요, 재가급여 15% 냈어요. 나라에서 조세 20% 대줬어요. 35%죠. 나머지 65%는 보험료에서 내주고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원 갔어? 20% 내죠. 나라에서 20% 대주죠. 나머지 60%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이 보험료라는 게 공단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단에서 항상 우리 보험료를 받아가니까 그 돈으로 내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하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그나마 본인 부담금도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이 20% 부담하죠.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 부담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그나마 10%를 할인해줘서 10%는 부담을 해야지만 소견서 발급받고 간호지시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돈만 통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기 볼게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해요.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회계는 별도이다. 아시겠죠?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어디다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해야지 보험료를 받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나요?
장기 요양 기간에 지급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그 비용을 뭐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 이런 데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 요양 기간입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기간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나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0% 내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요? 1번 세탁이 되겠습니다. 체위 변경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편지 대필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 병원을 동행한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죠. 의사소통 도움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괜찮죠? 또 2번 보세요.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도 케어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할인 안 된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4번 근무 시간에 시간 변경 필요하면은요. 먼저 상의하고 변경해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의 먼저 하고 그리고 변경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요. 가족과 시설장과 상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우리가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하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요? 결핵이 의심되면은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마스크, 장갑,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돼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대상자가 결핵이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그쵸? 3개월마다 결핵 진단을 받는다? 아니죠?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요.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나와요. 결핵은요.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거 대상포진에는 항바이러스제 먹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요양보호를 한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 단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기간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요. 1강 소독한다. 햇빛에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은 수분 내에 죽는다. 몇 분 만에 죽는데요. 또 결핵 증상 2, 3주 이상의 기침이 나오면은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요. 반드시 따로 처리한다. 격리 폐기물 통에 버린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탈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됩니다. 대사가 뭐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사예요. 약물의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약물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살살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변비일 때 섬유질이나 물을 먹으면은 변비가 완화되잖아요. 설사를 줄줄 하는데 섬유질 많이 먹으면요 더 설사하겠죠? 그래서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하면은요 세트로 가야 되는 거는요 수분 섭취를 한다. 탈수를 예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반대로 변비일 때는요 변비는 물 많이 마셔야 되죠. 섬유질 있는 음식 먹어줘야겠어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섬모운동이 떨어져요. 섬모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섬모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 다 감소돼요. 호흡 근육은 약화된다.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은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 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요? 보험자는 공단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죠. 장기요양보험은요? 의무가입이에요. 왜? 건강보험료가 우리나라는 의무가입입니다. 직장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 두 가지로 그냥 강제가입인데요.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돈을 받아간다, 통합징수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독립회계를 한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주야간보호 재가급여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65세 이상은 질병령 보지 않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일 때만 이 혜택을 줍니다.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의 요양보호 업무에 목적이 있다.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지원 등급이 있다. 보험자는 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별도로 회계한다. 독립회계한다. 이런 비슷한 말이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돈만 같이 받고요. 운영은 따로 한다 이 얘기예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몇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요?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또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기가 바뀌죠.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죠.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C 정도는 필수예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이 좋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겠어요. 고강도 운동은 좋지 않아요. 적절한 운동, 질병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요?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비가역적인 진행은 뭐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순발력은 떨어지죠.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질병이 잘 나타나요. 회복력이 저하되니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면역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잘 나오는 질병은요, 대상포진이었어요. 질병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요,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이 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떨어지죠.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요.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 2번 관찰자 되겠습니다. 옹호자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지켜준다. 정보 전달자는요,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의료기관 또는 시설장, 같이 업무 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동기유발자? 아유,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해주는 거예요. 관찰자의 역할, 관찰한다, 살핀다, 확인한다, 파악한다. 이런 서술어를 보세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대상자의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변화를 확인한다. 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어요. 대상자의 이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까지 다 살펴준다. 관찰자의 역할이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